경비원이요? 우리 아들 체면이 안 서겠네요. 장인이 경비실에서 일하신다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어울리는 집안이었으면 해서요. 아버님 대학도 못 나오셨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차려진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둘씩 바닥을 향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경멸을 담아 그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아예 그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대신 눈빛 하나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날 밤 아무도 몰랐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말없이 세상을 뒤흔든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박상현입니다. 아직도 대전의 한 상업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실 제가 지키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라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제 행복이랍니다.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텐데 전 아직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비실로 향합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정리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힘내세요. 이런 직원들의 인사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곤 합니다. 세입자들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저 성실하고 친절한 경비원 아저씨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제가 타고 다니는 오래된 승용차를 보고 아저씨, 차 연식이 너무 오래됐는데 차 안 바꾸세요? 이렇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아이고, 나 혼자 타고 다니기엔 이 차도 너무 아까워하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사실 지하주차장 한켠에는 제 이름으로 된 외제차가 몇 대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군요. 제가 건물주임을 숨기고 지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건물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창한 관계보다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야근할 때 제가 직접 끓인 커피를 들고 가서 건네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각 회사마다 모두 다른 사연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3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어떤 회사는 IMF 시절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건물주로서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성공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경비 일을 하던 어느 날 제 막내딸 민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막내딸의 결혼 소식에 너무나 기뻤답니다. 아빠, 결혼 날짜는 언제가 편하세요? 아빠하고 엄마는 언제든 괜찮으니 예비 사돈 시간에 맞추렴. 기쁜 목소리로 결혼하겠다는 딸을 보고 있으니 저는 괜스레 긴장이 되더군요. 민지는 제 막내딸인데다가 유독 저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더 각별했거든요. 아내는 여보, 이번엔 좀 더 근사한 옷을 입는 게 어때요? 민지도 아빠가 평소처럼 입고 가면 좀 속상해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단정한 정장 바지, 그리고 늘 신던 검정 구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도 처음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대전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위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시더군요. 근데 첫인상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옷차림에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이 어쩐지 거만해 보였어요. 게다가 자리에 앉기 전부터 우리 아들이 이른 나이에 지역 대기업 임원이다 보니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해서 맞선 보는데도 꽤 까다로운 편인데 이번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라며 은근히 과시하는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래도 제 옆에 앉아있는 민지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견례 자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자리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예비 사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에 신도시에 새로운 지점도 냈답니다. 다들 불경기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오히려 직원도 더 뽑았죠. 마치 자신의 사업 성공기를 발표하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갔죠.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예비 사도는 음식을 맛보면서도 은근히 값비싼 메뉴를 강조하며 이런 한정식은 처음이시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저 미소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참을 회사 자랑을 하시더니 이제는 제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는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원이라니. 예비 사돈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빌딩 경비원이라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팀장인데 장인이 경비원이라 하면 회사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텐데요. 직원들 눈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비 사돈의 눈빛에서 이미 답은 정해진 듯 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부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대학도 못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집안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우리 아들은 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면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제 경비원 일을 한다는 말 한마디에 저희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제 아내는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묵묵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있거든요. 때로는 참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모님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미 예비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되돌릴 수 없었죠. 저는 차분히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사돈 부인의 말투는 제 심기를 더 건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눈이 높아서 맞선만 수십 번을 봤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아예 만나지 말 걸 그랬네요. 시간만 아깝게. 마치 우리가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돈은 저희 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이어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안과 저희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안의 신부가 어울리니까요.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며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예비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저녁 저는 화를 식히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비서가 가져다 놓은 이런저런 서류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정말 우연의 장난처럼 예비 사돈이 될 뻔한 김재혁 사장의 회사가 바로 제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서류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한테 이런 모욕을 준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않겠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 민지도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집안과 관계를 맺지 않게 되어 다행이야. 아빠가 이제 그분들에게 진정한 경비원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훌쩍이는 소리가 벽 너머까지 들려왔고 저는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한 경비원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기다려보시지요. 제가 어떤 경비원인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특별했죠. 제 비서를 통해 김 사장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김 비서, 우리 건물 5층에 있는 회사를 자세히 조사해보게. 특히 계약 위반 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오. 며칠 뒤 김 비서가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그 회사가 입주한 이후로 계약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았더군요.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그럽게 봐주던 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보니 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서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는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경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김 사장이 저를 알아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의 눈에 경비원은 그저 흔한 인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김 사장이 로비를 지나갈 때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분은 항상 경비실 아저씨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시나요? 라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사장님, 조사해보니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상 엄격히 금지된 사항들을 여럿 위반하고 있었고 다른 입주사들의 민원도 꽤 있더군요. 무단으로 공용공간을 사용한다거나 야간에 과도한 소음을 낸다거나
주차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김재혁의 회사가 최근 대규모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저는 건물 관리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너그럽게 넘어갔던 주차 질서부터 바로 잡았죠. 사장님, 이곳은 임직원 전용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사장은 짜증을 내며 차를 빼더니 뭐야, 지금까지는 괜찮다더니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규정대로 위반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위생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5층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신고 대상입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보이면 바로 시정 요구서를 보냈죠. 심지어는 퇴근 시간 이후에 버려진 쓰레기도 CCTV 확인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전점검은 더욱 철저했습니다. 소방시설물 앞 적재물을 즉시 치워주셔야 합니다. 이건 소방법 위반입니다. 복도에 잠깐 놓아둔 택배 상자도 예외 없이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물건 하나도 복도에 두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 저는 5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복도에 작은 화분 하나, 벽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 모든 게 관리 규정 위반 대상이 되었죠. 이런 건 공용공간 무단 점유입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주세요. 회사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설치해둔 예쁜 인테리어 소품들도 하나둘씩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사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5층 직원들이 항상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서 소음이 너무 심해요. 담배 연기가 저희 사무실까지 들어와요. 모든 민원은 정식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시정 요구로 끝나지 않았죠. 매일같이 확인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는 5층 직원들의 흡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사진도 찍어서 증거 자료로 남겼죠. 김 사장의 회사 직원들은 담배 한 대 피우기도 힘들어진 거였죠. 한 달이 지나자 김 사장의 회사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소한 것 하나도 조심스러워했고 김 사장은 매번 짜증을 내며 다녔죠. 도대체 왜 우리 회사만 이렇게 갑자기 관리하는 거야? 다른 층은 이러지도 않으면서 김 사장 회사 직원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잦은 시정 요구와 각종 제재로 인해 업무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일하기 싫다하며 불평하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장님, 김 사장의 회사는 6개월 후가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지금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관련 자료들은 다 준비되었나요? 이 비서는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지난 몇 개월간 쌓아둔 규정 위반 사항들과 민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근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관리비도 50% 인상하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관리 강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어떤 사람인지 곧 깨닫게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5층 김재혁 사장 회사의 계약 갱신 관련 공문을 준비해 주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통보하되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한 인상하고 관리비도 50% 올리는 걸로요. 그리고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가능성도 함께 통보해 주세요. 비서가 준비한 공문에는 지난 몇 개월간 누적된 모든 규정 위반 사항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관리비 대폭 인상 및 계약 갱신 거절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이 공문은 직접 전달하겠소. 내용 증명 우편으로도 보내고 다음 날 김 사장이 분노에 차서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로비에서 고성이 울려 퍼졌죠. 당신, 우리 회사만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요? 다른 층은 이런 일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저는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 쓴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든 입주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일한 기준? 말도 안 되는 소리.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주를 당장 만나게 해주시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건물주님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장? 그럼 언제 돌아온다는 거요? 김 사장이 재차 물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은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분한 답변에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봐요.
당신 같은 경비원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건물에서 가장 큰 임대료를 내는 회사 대표라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5층 임차인이 김재혁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대표님의 행동은 건물관리 규정 제17조 위협적인 은행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김 사장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건물주님께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비에서의 고성방가는 다른 입주사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경고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김 사장은 매일같이 건물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아침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면담을 요구했고 나중엔 점심시간,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며 건물주를 만나려 했죠. 하지만 늘 같은 답변만 돌아갔죠.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급기야 김 사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건물주의 신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계약은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 당시 저 대신 제 비서가 대행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김 사장은 저를 보지 못했죠. 그렇게 김 사장의 회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이직을 하겠다는 얘기가 공연히 나올 정도였죠. 특히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 사장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고 게다가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김 사장의 회사는 최근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김 사장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 거만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건물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제발 건물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겠어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지만 저는 묵묵히 규정대로만 대응했습니다. 그의 조바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건물관리실 직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리며 건물주의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경비원이 누구인지 알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는 날이었죠. 저는 이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 사장이 건물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건물주를 만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까만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나타났는데 평소에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님 곧 도착하신다고 하던데. 김 사장이 초조한 듯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원 모자를 눌러 쓴 채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건물주님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김 사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전히 경비원인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아니,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건물주는 왜 이렇게 늦어? 김 사장이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김 사장이 급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저와 김 비서뿐이었죠. 어디 계시다는 거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동안 잘 보셨나요? 김 사장 되시는 분. 제 입에서 김 사장이란 말이 나오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경비원이, 설마. 말투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회사가 새 들어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죠. 놀라우신가요? 상견례 자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경비원 주제에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했죠. 그 도도하던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민지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당신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경비원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당신들과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 없겠더군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사장의 가슴을 파고드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김 사장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미 봤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난 이유는 단 하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해지라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나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김 사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17조에 보시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쌓인 규정 위반 사항들이 바로 그 정당한 사유가 되겠네요. 이럴 순 없어. 이러면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이미 사업 확장 계획도 다 잡아놨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 사장이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주 안에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퇴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전 시내 주요 상업 건물주들과 친분이 있어서 이 주변으로 이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에 김 사장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야말로 끝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순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망하게 만드는 건 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만과 편견이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이미 준비해 두었던 사업 확장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대전 시내에서는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결국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우가 직접 민지를 찾아와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말 죄송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할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런 가족과 한 집안이 될 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진 분이신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 사장의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능력 있는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주요 거래 업체들과도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겠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 사장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그도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민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 직업이 경비원이라고 하니까 경비원 아버지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민지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이번에는 정말인 것 같았죠. 새로 만난 사람은 대전의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죠. 아침에 일어나 경비복 입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단지 이제는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서로 마주치면 반갑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합니다. 아저씨, 어제 제가 늦게까지 야근했는데 커피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경비 아저씨 덕분에 우리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 민지가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랄 뿐입니다. 돈과 지위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 모자를 쓰고 로비에 섭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더 깊은 감동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